자, 중국 시장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월간 차이나 시간이고요. 확실히 중국은 물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 워낙에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등한시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죠. 월간 차이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짚어볼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센터 중국 전략팀 홍록기 선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경제 지표 두 가지. 첫 번째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좋았어요. 기대 이상 맞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소비는 별로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경제 성장률 자체는 시장 컨센은 높았던 건 맞고요. 네. 이거 월간으로 보면은 중국의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4.3% 상승을 했고,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4.9% 성장. 그런데 이제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 혼자서 1.7% 정도 오르는데 그치면서 네. 뭐 최악의 부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로 보면은 GDP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산이랑 투자가 잘 나오면서 괜찮긴 했었습니다. QOQ로도 1.6% 성장을 했고, 네. 그리고 전년 대비로도 이제 4% 성장을 하면서 2021년 연간으로는 이제 8.1% 성장을 했는데, 이게 시장 컨센서스가 8% 정도였으니까 네네. 조금 상이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소비 기저 효과를 감안을 하면은 소비 자체는 매우 나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재작년을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네. 중국의 모든 지표들이 나빴다가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증가율로 연간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네. 그 소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이 끝났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21년 기준으로는 소비가 잘 나온 건 당연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은 소매 판매가 12% 넘게 성장하면서 네.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워낙 기저효과가 제일 강했던 지표인데 이 정도 숫자인 건 매우 나빴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워낙 YOY 기저효과가 커지다 보니까 2년 평균 성장률을 많이 보는데, 네. 실제로 생산 같은 경우에는 5.8% 정도 성장을 했고, 2년으로 봤을 때요? 네네네. 2년 평균으로요. 그리고 투자, 그리고 소비 부분들은 전부 다 3.9%씩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중국은 다른 나라랑 달리 생산 자체는 잘 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수요를 못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국가적인 차원의 투자든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비든 다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2년 평균 성장률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소비가 왜 이렇게 나쁘냐라고 많이들 이제 질문들을 주시는데, 네네. 실제로 지금 중국의 뭐 고용 불안이나 그 소득 불균형 회복세 자체들을 고려하면은 사실 중국의 가계 체력들, 네. 특히 여기서 가계 체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소득 지표들이나 그 고용 지표들이 그 헤드라인만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 전체를 보면 나쁘지 않은데 이걸 세분화해서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계층들의 그런 소득을 의미할 수 있는, 아니면 고용을 의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뭐 실제로 소득 부분들도 뭐 노동소득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가계 소비 체력들을 약화시키고 있는 거다. 특히 뭐 저소득층이나 네. 아니면 서비스 쪽 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 그런 분들의 가계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정책적으로 내수 부양책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문제는 내수를 제일 억누르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위드 코로나 전략을 택하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로 코로나 전략을 고수하고 있고, 때문에 적은 신규 확진자 수에도 불구하고 그 고강도 방역 조치를 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중국에서 여기서 발생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봉쇄하고, 네, 그렇죠. 네. 잠깐 풀었다가 또 네, 이 네. 지역에서 발생하면 여기 봉쇄하고, 뭐 이동 이런 식. 자체도 이제 강력하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네. 어쨌든 바이러스가 진화를 하면서 치명률, 그러니까 사망률은 내려가고 있고 전파력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위드 코로나 전략을 택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은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전략을 택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화가 될수록,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네네. 비용 손실이 큰 그쵸. 정책이다. 그러니까 네. 중국의 내수를
억누르고 있는 그 메인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그런 것들이 소비를 살리지 못하게 네. 그 정책적으로는 내수 부양한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살리지 못하는 뭐 단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는 잘 살리지 못하는 그런 중국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을 좀 풀기 위해서 뭐 네.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써야 될 텐데 지금 네. 쓰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 실제로 12월에도 그 LPR 인하를 했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그 MLF 1년물 그리고 역 RP 7년물 이제 중국에서는 흔히들 정책금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10bp 인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20일 그러니까 오늘인데요. 네. 오늘 LPR 발표도 15분 일찍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LPR을 주목을 해야 될 텐데 1년물 추가 인하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5년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모기지 금리 벤치마크거든요. 네네. 근데 현재 중국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가 완전히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동결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아까 앞서 내수가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정책 완화는 오히려 좀 용이한 환경이다. 소비자 물가가 눌려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게 예상보다 금리 인하 폭이 컸던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효율적이었다. 오히려 인하 시기가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당국의 부양 의지가 강했다라는 점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 네. 이게 사실 인하가 빠를수록 부담이 적고 효과가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3월 이후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네. 이제 대외적인 환경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미국의 긴축 행보가 네. 3월부터 조금 더 본격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이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네. 그 금리 인하 효과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반감될 수밖에 없다. 효과 자체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사실은 연간으로는 완화 스탠스를 유지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금리 스프레드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실제로 그 두 나라의 정책이 달라지면서 금리 스프레드가 많이 좁혀졌어요. 10년물 기준으로는 210에서 140bp로 내려갔는데 네네. 여기서 다른 부분들은 양국의 물가 차이가 워낙 컸습니다. 네네. 중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는 억눌려 있었고 공급자 물가만 이제 계속 급등하고 있었고 네네. 중국의 공급자 물가 급등이 미국에도 일부분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은 소비자 물가가 높았던 걸 전부 다 아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소비자 물가를 계산을 해보면은 오히려 실질금리 스프레드는 연간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20bp에서 570bp로 늘어나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 이런 부분들이 뭐 위안화 강세도 어느 정도 일조를 했었었고 사실은 결국 있듯이 중국은 금리 인하를 했지만 네. 미국과의 상대적인 가격을 네. 상대적인 아무래도 가격을- 저도 이제 그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었는데 신기했던 게 아니 위안화 가치가 이게 달러 강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위안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길래 네. 무슨 일이 일어났나 했더니 이런 것들이 있었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영향력, 그러니까 파급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럼 우리 시장의 좀 그 관점이라든지 미국 네. 시장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네네. 제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는데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책 인하와 더불어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저희가 흔히 아는 전통 인프라 투자들이 있을 거고 또한 신형 인프라 투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중국의 전통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늘어날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국내 경기 민감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내수 부분은 계속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국발 소비주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은 후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신형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는 중국이 요즘 전력망 투자를 많이 좀 늘리려고 하고 네네.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중국의 그 유틸리티 업종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좀 그런 방향으로 투자의 방향을 좀 잡아도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중국 시장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차이나 시간이었고요.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중국 전략팀 홍록기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